조선의 수도 한양은 밤이 깊어도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히 거란이 조용하지 않았다. 데비 전의 촛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고 내명부의 상궁들은 발걸음 소리조차 죽이며 복도를 서성였다. 데비 전 침실에는 은은한 약 냄새가 감돌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곧게 펴진 무릎 위에 약자의 보자기를 펼쳐놓은 채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허준이었다. 그의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데비의 맥이 예사롭지 않았다. 열이 오르고 맥이 거칠었으며 무엇보다도 데비가 가끔 내뱉는 신음소리가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손에 든 침을 불빛에 비추어 살폈다. 침끝이 가늘고 곧았다. 그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의식하며 침을 놓을 자리를 찾았다. 상궁들은 숨을 죽였고 데비의 시녀는 두 손을 꼭 쥔 채 기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허준이 침을 찌르는 순간 데비의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조금 누그러들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두 번째 침을 집었다. 이 밤의 긴장감은 단지 데비의 병세 때문만이 아니었다. 궐 안팎에서는 권력의 움직임이 한창이었다. 선조는 늘 병약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신하들의 속삭임이 따라다녔다. 누군가는 왕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고 누군가는 침실의 약 냄새를 핑계로 정치적 음모를 꾸몄다. 데비의 병화는 그야말로 불씨와도 같았다. 약간의 잘못된 처방은 왕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반대로 잘 돌보면 막강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허준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의술은 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다. 데비의 침실에는 촛불이 3개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방 안을 어둡지도 밝지도 않게 비추며 모든 것을 은은하게 감쌌다. 허준은 마지막 침을 놓고 데비의 맥을 다시 살폈다. 조금 안정된 듯 했다. 그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가 오래가지는 않았다. 이제 약을 지어야 했다. 약방으로 돌아가는 길, 궐의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담 너머 기둥 뒤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걸음을 계속했다. 이런 시선은 익숙했다. 궐에는 항상 누군가의 눈과 귀가 도사리고 있었다. 약방에 도착하자 제자인 의녀들이 그를 맞았다. 그들은 이미 불을 피우고 약탕관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허준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의술을 배우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의녀가 허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올렸다. 그녀의 이름은 덕희였다. 덕희는 약자에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허준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허준은 그녀에게 데비의 증상을 설명하며 약재를 지목했다. 인삼, 감초, 작약, 당귀. 허준이 하나씩 집어주는 약재를 덕희는 빠르고 정확하게 저울에 달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노련한 의원처럼 능숙했다. 허준은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의녀들은 단순한 조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궁중 여성들의 질병을 돌보는 핵심적인 존재였다. 왕비와 후궁, 상궁과 나인, 그들은 모두 남성 의원이 직접 진맥하기 어려운 여성 환자들이었다. 의녀들은 그 틈을 메우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몰락한 양반 집안의 딸이거나 죄인의 가족이었다. 궁에 들어온 후에도 그들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야 했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덕희도 그런 처지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옥사에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 후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관청에 끌려가 의녀가 되었다. 처음에는 의술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침을 보면 무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의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허준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궁중 의녀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약탕관에 물을 붓고 약재를 넣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방 안에 구수한 약 냄새가 퍼졌다. 허주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약의 향은 그에게 언제나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수많은 약재의 이름과 효능을 외웠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법을 체득했다. 하지만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백성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의원을 찾을 돈도 없었고 약을 구할 형편도 되지 못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의원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해주겠다고. 그런 그의 꿈은 궁중 의관이 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하지만 궁중의 삶은 그의 이상과는 다른 면이 많았다. 권력의 알력, 파벌 싸움, 그리고 정치적 음모. 그는 때로는 그 모든 것에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의술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데뷔를 위한 약이 완성되었다. 덕희가 약그릇에 따라 담았다. 허주는 그 약을 들고 다시 데뷔전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다. 밤이 더 깊어졌고 궐은 완전히 잠든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은 일시적인 것임을. 내일이면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는 또다시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할 것이다. 데뷔전에 도착하자 상궁이 그를 맞았다. 허주는 데뷔의 침실로 들어갔다. 데뷔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는 조금 편안해 보였다. 허주는 조용히 약그릇을 상궁에게 건네며 잠에서 깨면 드시라고 전했다. 상궁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웅했다. 허주는 데뷔전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끝났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환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며 약방으로 돌아갔다. 약방에는 덕희와 다른 의녀들이 여전히 불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새벽까지 약재를 정리하고 내일 사용할 약을 준비해야 했다. 허주는 그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고 잠시 쉬라고 했다. 그는 의녀들을 보며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였다. 그들 역시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의술을 배우며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존재는 허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내일 진료할 환자들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증상이 적혀 있었고 그는 각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생각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때로는 환자가 위독하여 밤을 새우기도 했고 때로는 특별한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허준에게는 매일이 소중했다. 그는 자신의 의술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날 허준은 의녀들의 교육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연구해온 의학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의녀들은 그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허주는 인체의 경락과 혈자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직접 모형을 가져와서 침을 놓는 위치를 시범 보였다. 의녀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했다. 덕희는 특히 경락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그녀는 허준이 설명하는 대로 자신의 손목에 있는 혈자리를 찾아 눌러보았다. 묘하게 시원한 느낌이 전해졌다. 그녀는 신기한 듯 계속해서 혈자리를 찾아 눌러보았다. 허준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덕희가 의술에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덕희에게 좀 더 깊은 내용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교육이 끝난 후 허준은 덕희를 따로 불러 자신의 연구 노트를 보여주었다. 그 노트에는 그가 오랜 시간 연구한 각종 질병의 치료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덕희는 그 내용에 깊이 감탄했다. 그녀는 허준의 지식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새삼 깨달았다. 허준은 덕희에게 그 노트를 공부하라고 허락했다.
덕희는 기쁜 마음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허준의 연구 노트를 탐독했다. 그 내용은 어렵고 생소했지만 그녀는 조금씩 이해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다. 궁궐의 나무짚은 노랗고 붉게 물들었다. 데비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자리를 잡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데비는 허준의 의술에 크게 만족하며 그에게 많은 상을 내렸다. 하지만 허준은 상보다는 자신의 의술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더 기뻤다. 그는 가을이 깊어질수록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알게 되었다. 궁 안에서뿐만 아니라 도성 밖에서도 병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전염병은 한번 창궐하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약방을 찾아가 전염병에 대비할 약재를 더 많이 비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의녀들에게 전염병 환자를 돌볼 때 주의할 점을 가르쳤다. 덕희는 전염병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허준에게 전염병 치료에 대한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허준은 그녀에게 치료법이 적힌 고서를 건네주었다. 그 책은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덕희는 조금씩 해독하며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책 속에서 의원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 허준은 언젠가 자신의 의학 지식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궁중에 있는 많은 의서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의서를 편찬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왕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편 선조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자주 편전에 칩거하며 신하들을 만나지 않았다. 조정의 분위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대신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광울력 다툼에 열중했다. 허준은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왕의 건강이 나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선조의 건강을 돌보는데 더욱 진심을 다했다. 선조도 허준의 의술을 신뢰하여 그에게 자주 진료를 맡겼다. 허준은 선조의 병세를 분석하며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선조의 병은 단순한 신체 질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정치적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허준은 약으로만 치료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 그는 선조에게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조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는 항상 누군가의 음모를 의심했고 주변을 경계했다. 허준은 선조를 진료하면서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왕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의술만으로는 불가능했다. 그것은 정치적 안정과 신하들의 충성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궐안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한 상궁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이다. 상궁은 평소 건강했기 때문에 모두가 놀랐다. 허준은 급히 달려가 상궁을 진맥했다. 그의 표정이 급속도로 어두워졌다. 상궁은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독을 먹인 것이 분명했다. 허준은 즉시 상궁의 위를 씻어내고 해독제를 투여했다. 다행히 상궁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 사건은 궁 안을 더욱 긴장 상태로 만들었다. 누가 왜 상궁을 독살하려 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허준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신하들에게 협조했다. 그는 상궁의 구토물과 혈액을 분석하여 어떤 독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냈다. 그것은 매우 드문 종류의 독이었다. 의원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독이었다. 허준은 이 사실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궁 안에 의술에 정통한 자가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이 이런 어두운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고 궁녀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녀들은 상궁 중독 사건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들은 누군가가 약재를 이용해 독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두려워했다. 덕희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루는 약재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허준에게 독약과 해독제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허준은 그녀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덕희에게 여러 가지 독초와 그 해독법을 가르쳐 주었다. 덕희는 그 지식이 의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약자의 창고에 있는 모든 약재의 성질을 외우기 시작했다. 어떤 약재가 조합되면 위험해지는지도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노력은 허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허준은 덕희가 단순한 의녀가 아니라 진정한 의원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궁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다. 상궁 중독 사건의 배후가 밝혀지지 않자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내시와 궁녀들 사이에는 작은 잘못에도 큰 벌이 내려지는 공포가 퍼졌다. 덕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잘못할까봐 항상 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며 밖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허준도 점점 더 바빠졌다. 선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선조는 밤마다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했다. 허준은 선조의 침전에 자주 불려가 진맥을 해야 했다. 그는 선조의 폐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라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허준은 선조에게 따뜻한 방에서 완전히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선조는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두고도 정치적 음모를 의심했다. 허준은 선조의 약을 직접 다려 올렸다. 그는 누군가가 약에 독을 타지 않도록 직접 모든 과정을 감독했다. 선조는 허준의 진심을 알았다. 그는 허준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선조는 허준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그는 허준에게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허준은 선조를 위로하며 명약을 지어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선조의 병은 깊어만 갔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세자를 비롯한 대신들이 선조의 침전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선조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기 위해 숨을 죽였다. 허준은 그 순간에도 선조의 곁을 지키며 맥박을 살폈다. 선조는 간신히 눈을 뜨며 몇 마디를 중걸거렸다. 그 말은 세자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유훈이었다. 모두가 울음을 삼키며 엎드렸다. 선조는 숨을 거두었다. 궁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이내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허준은 선조의 손을 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이 임금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조의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었다.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했다.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광해군은 즉위 초부터 강력한 왕권을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가 겪었던 정치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다. 허준은 광해군에게도 신임을 받았다. 광해군은 허준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허준에게 어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라고 명했다. 허준은 새로운 임금을 위해 다시 진료를 시작했다. 광해군은 젊고 활력이 넘쳤지만 가끔 과로로 건강을 해치곤 했다. 허준은 광해군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권했다. 광해군은 허준의 조언을 비교적 잘 따랐다. 그는 허준의 의술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허준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오랜 꿈인 의서 편찬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는 광해군에게 의서 편찬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그는 백성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의학 지식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해군은 그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광해군도 학문을 중시하는 군주였다. 그는 허준에게 의서 편찬을 허락하고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곧바로 의서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하고 연구한 모든 의학 자료를 한 곳에 모았다. 그가 찾은 책들은 궁중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진귀한 의서부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까지 다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참고하여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서를 만들고자 했다. 덕희는 허준이 의서 편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도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허준이 사용하는 의서들을 하나하나 베껴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글씨는 점점 더 정확하고 깔끔해졌다. 허준은 그녀에게 글자를 알아보기 쉽게 쓰라고 가르쳐 주었다. 덕희는 단순히 베끼는 것을 넘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허준이나 다른 의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의 지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어느 날 허준은 덕희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그는 덕희에게 민간에서 사용되는 치료법을 조사해 오라고 명했다. 덕희는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을 만나야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의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도성 밖 마을로 나갔다. 그곳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민간 요법을 사용하는지 물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돕고자 한다는 것을 알자 마음을 열었다. 한 노파는 그녀에게 특이한 약초를 알려주었다. 그 약초는 열이 날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했다. 덕희는 그 약초를 채집해 가져갔다. 허준은 그 약초를 분석한 후 실제로 해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민간 의술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덕희에게 계속해서 민간 치료법을 조사하라고 격려했다. 덕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집에서는 아기가 열경련을 일으켜 죽을 뻔했지만 급히 구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녀의 기록은 허준의 의서 편찬에 큰 도움이 되었다. 허준은 그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 치료법을 의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기존의 의서들과는 다른 혁신적인 시도였다. 허준은 왕실이나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덕희의 도움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덕희는 어느덧 허준의 가장 신뢰하는 조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의서 편찬 작업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허준이 구술하는 내용을 받아 적기도 하고 직접 찾아낸 약초의 효능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녀의 손을 거쳐 많은 글이 완성되어 갔다. 허준은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다른 의녀들에게도 본보기로 삼았다. 그 소문은 궁 안에 빠르게 퍼졌다. 몇몇 의녀들은 덕희를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시기하기도 했다. 특히 나이 많은 의녀 중 한 명이 덕희에게 못마땅한 눈길을 보냈다. 그 의녀는 승은이라고 불렸다. 승은은 오랜 세월 궁 안에서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녀는 자신이 덕희보다 의술에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허준이 덕희에게만 특별한 임무를 주는 것 같아 불만이 쌓였다. 어느 날 승은은 덕희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녀는 덕희가 아직 배울 것이 많으면서도 허준의 총애를 믿고 교만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덕희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결코 교만하게 행동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승은의 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의녀들에게 덕희가 허준에게 아첨하여 특혜를 받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의녀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덕희는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매우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오직 의술을 배우고 환자를 돕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오해를 받는 것이 억울했다. 그녀는 허준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 참기로 했다. 그녀는 승은에게 직접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승은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이 승은을 존경하며 그녀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승은은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덕희의 진솔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덕희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도 알고 있었다. 다만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던 것이다. 덕희는 승은에게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도우며 일하자고 제안했다. 승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화해하고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이 일로 은여들 사이의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허준은 그동안 자신이 집필해온 의서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이 책이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의보감과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랐다. 그는 여러 학자들과 상의한 끝에 책의 제목을 내 의원에서 사용하는 여러 의학 이론을 종합해서 정리한 의종금감으로 정하려 했지만 생각을 거듭하다가 더 포괄적이고 백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 그는 덕희에게 어떤 이름이 좋을지 물어보았다. 덕희는 생각 끝에 동의보감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그것은 동양의학의 보물 같은 거울이라는 뜻이었다. 허준은 그 이름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그는 바로 그 이름으로 결정했다. 동의보감의 편찬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허준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자료를 검토했다. 덕희와 다른 의녀들도 함께 밤을 새며 도왔다. 그들은 고서에 적힌 처방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잘못된 내용은 바로잡았다. 이 작업은 엄청난 인내와 정확성을 요구했다. 한 글자만 잘못 적어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허준은 특히 독이 있는 약재에 대한 설명을 세심하게 다루었다. 그는 그 약재의 사용법과 해독법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덕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가 검토하던 옛 의서에 기록된 약초의 효능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그 약초는 해열에 좋다고 적혀 있었지만 덕희가 민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열을 더 올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허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허준은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실험을 했다. 그는 그 약초를 달여서 직접 맛보고 효능을 시험했다. 그 결과 덕희의 지적이 맞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깊이 감탄하며 덕희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만약 그 오류를 그대로 책에 실었다면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허준은 덕희의 세심함 덕분에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허준은 모든 내용을 덕희와 함께 이중으로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협력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다. 동의보감의 편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허준은 그동안 쌓아온 원고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방대한 분량의 글이었다. 의학이론부터 각종 질병의 증상과 치료법, 약초의 효능과 채집 시기, 침구법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 책이 후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왕에게 책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광해군은 매우 기뻐하며 완성되는 대로 인쇄하라고 명했다. 이제 마지막 검토와 정리 작업만 남았다. 허준은 덕희를 비롯한 모든 의녀들에게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모두 피로했지만 보람찬 표정을 지었다. 마침내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위대한 결실이었다. 허준은 책을 직접 바쳐 왕에게 올렸다. 광해군은 책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허준의 노고를 치하하며 큰 상을 내렸다. 하지만 허준에게 가장 큰 상은 바로 이 책이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 꿈을 이룬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동의보감이 세상에 나온 후 그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국의 의원들이 이 책을 구하려 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허준은 더욱 바빠졌다. 그를 찾는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는 모든 환자를 정성껏 진료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는 의술에 대한 열정을 결코 식히지 않았다. 덕희도 여전히 그의 곁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많은 진료를 볼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뛰어났다. 허주는 그녀에게 앞으로 의녀들의 교육을 맡기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후배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큰 재능이 있다고 믿었다. 덕희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임무를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허준에게 더 많은 의학 이론을 배우고 직접 치료 경험을 쌓았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다. 허준은 점점 더 늙어갔다. 그의 수염은 하얗게 새었고 등도 조금 구부러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병든 백성을 보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치료에 매진했다. 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 갔다. 백성들은 그를 신의 경지에 오른 의원이라고 불렀다. 허준은 그런 칭송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 단지 한 명의 의원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동의보감이 자신이 아니라 많은 선조들의 지혜가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던 어느 겨울 혹독한 한파가 도성을 덮쳤다. 갑자기 많은 백성들이 동상에 걸려 고통받기 시작했다. 허준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진료에 나섰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약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덕희와 의녀들도 함께 구호 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허준은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길러낸 제자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다. 한파가 물러가고 봄이 오자 백성들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다. 허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내의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을 펼쳐보았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그동안의 일들을 회상했다. 젊은 시절 스승에게 배웠던 기초의학, 선조를 진료하던 긴박했던 순간들, 그리고 덕희와 함께 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던 때까지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책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일어서려다가 그만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덕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의녀들이 달려와 허준을 부축했다. 허준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덕희는 급히 허준의 맥을 짚었다. 그의 맥박은 매우 약해져 있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허준이 가르쳐준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허준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감에 눈물이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준의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 행동은 정확했다. 그녀는 허준이 직접 가르쳐준 응급처치법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실행했다. 주변의 의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영겁처럼 흘렀다. 마침내 허준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숨이 돌아온 것이었다. 덕희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쏟아내며 그의 곁에 주저앉았다. 허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덕희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덕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약했다. 덕희는 그에게 말하지 말고 쉬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허준을 조용한 방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했다. 그날 이후로 허준은 더 이상 집무실에 나오지 못했다. 그는 거처에서 요양하며 지냈다. 덕희가 매일 그의 건강을 살폈다. 허준의 기력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덕희를 불러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첫째,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둘째, 동의보감에 담긴 정신을 후배들에게 반드시 전수하라고 했다. 셋째, 의녀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넓은 세상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힘쓰라고 했다. 덕희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 깊이 새겼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허준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 미소는 고통을 극복한 자의 평온함이었다. 며칠 후 허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천하의 명의, 백성들의 아버지라 불리던 한 사람의 위대한 생애가 막을 내린 것이다. 그의 죽음에 온 도성이 애도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그의 명복을 빌었다. 그의 장례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덕희는 맨 앞에서 그의 영구를 인도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굳건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그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세월이 다시 흘렀다. 덕희는 허준의 뒤를 이어 내의원에서 의녀들을 지도하는 최고의 의원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수했다. 그녀는 특히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진료에 힘썼다. 그녀는 허준이 항상 강조했던 의술의 본질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동의보감의 내용을 더욱 쉽게 풀어 쓴 책을 만들기도 했다. 그 책은 그를 모르는 백성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많이 곁들였다.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오직 환자들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녀의 명성은 허준의 버금갈 정도로 높아졌다. 백성들은 그녀를 여의성, 즉 여의사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어느 봄날 덕희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직접 진료를 보기 어려워졌다. 그녀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의술은 권력이나 재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를 구원하는 빛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다짐을 받았다. 그날 그녀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했다. 그날 저녁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덕희는 창가에 앉아 허준이 남겨준 동의보감의 한 구절을 조용히 읊조렸다. 의술은 인술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은 그녀의 삶 자체가 되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허준과 함께했던 모든 날들, 그가 가르쳐준 모든 지식과 사랑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대로 이어질 그들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민초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던 그들의 손길은 긴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이 땅 위에 남아있을 것이었다.